아가 임신 초기엔 뜨거운 사골이 최고다. 어서 한 그릇 뚝딱 비우거라. 억지로 국물을 넘기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기괴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스르르 잠들어 버렸던 게 제 기억의 전부였어요. 퇴근한 남편의 절규에 깨어났을 땐 이미 14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둔 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경악하고 말았어요. 가족의 탈을 쓴 악마가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요. 그날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우리 집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임신 8주차예요. 빨리 와주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흩어졌어요.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다시 감으며 일주일 전에 그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앞에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소식을 전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적에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우신 분이었어요. 그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잔병치레가 많았던 둘째 시동생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셨습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다 큰 아들을 여전히 갓난쟁이처럼 끼고 도시며 시동생이 사회에 발 한 번 못 붙이고 시어머니 연금만 축내며 매일 술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도 그저 우리 막내 다친다는 말씀만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장남인 남편한테는 형이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고 저한테는 늘 아들을 빼앗아간 죄인 보듯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덕분에 명절 음식이며 제사상 차림, 김장이며 친척 결혼식 부조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맡은 일을 며느리 돌이라는 이름으로 제 어깨에만 얹어놓으셨죠. 그런 분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임신 소식을 전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드디어 부모 돼. 8줄의 시어머니는 잠시 입꼬리를 올리며 박수를 두어 번치셨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박수 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더니 옆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던 시동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이다. 너희 동생이 이번에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코인인지 뭔지 요즘 그게 그렇게 돈이 된다더라. 저는 미처 무슨 말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입만 바라보았어요. 큰애야, 네가 동생 사업자금 좀 대출받아서 보태줘라. 한 1억 정도면 된다더라. 이참에 큰형 노릇 한번 해야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옆에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치마주름을 매만지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워요. 저 이제 아이도 가졌고요. 저희 형편에 1억을 어떻게 빌려요? 산부인과 다니고 산후조리원 가려면 모아둔 돈도 빠듯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어요. 뭐? 어렵다고? 야,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시동생이 사업해서 성공하면 다 갚는 거 아니야? 그걸 못 해주겠다는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아이 낳고 키우려면 한 푼이 아쉬워요. 대출은 절대 못 받아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옆에 앉아있던 시동생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셨습니다. 됐다, 가자. 형이라고 동생 하나 못 챙기는 인간들하고 무슨 말을 섞겠어?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또 그러시네. 신경 쓰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엿새가 지난 어제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야간 당직으로 집을 비운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커다란 보온병을 품에 안은 채 서 계셨어요. 며느라,
내가 새벽부터 사고를 고았다. 임신 초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 어서 한 그릇 먹어봐라. 저는 며칠 전 그 매서운 눈빛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보온병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입덧이 심해서 잘 못 먹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으며 의자를 끌어다 앉으셨습니다. 사람이 성의를 봐서라도 한 숟갈은 떠야지. 내가 새벽 4시부터 가스불 앞에 서 있었는데 그걸 못 먹겠다고? 어서 뜨거울 때 먹어. 저는 마지못해 그릇을 꺼내 사골국을 따랐습니다. 뽀얀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한 숟갈을 입에 넣었을 때 평소와는 다른 약간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골은 원래 푹 고우면 쓴맛이 좀 난다. 딴 말 말고 어서 먹어. 뱃속의 아기 생각해야지. 시어머니가 식탁 너머에서 저를 빤히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에 짓눌려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했어요. 3숟갈. 4숟갈을 억지로 넘기는 동안 헛구역질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그릇을 가져가시며 입꼬리를 슬쩍 올리셨죠. 그래, 그래야 우리 손주가 튼튼하게 자라지.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제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식탁 모서리를 잡으려다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14시간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응급차 왔어. 조금만 버텨. 응급실에 새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와 남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몸에서 강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임산부 기준으로는 정말 위험한 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산모도 태아도 위험할 뻔했어요. 남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수면제요? 우리 집에 그런 약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약 하나를 함부로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으셨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떼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보, 어제 어머니가 사골국을 가져오셨어. 자꾸 먹으라고 하셔서 억지로 몇 숟갈 떴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침대 난간을 붙잡았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홈카메라. 우리 집에 홈카메라 있잖아.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달 강아지 초롱이가 자꾸 소파를 물어뜯어서 거실에 몰래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의 손끝이 멈추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손등 위에 제 손을 살며시 포겠어요.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거실 천장 모서리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찍어둔 영상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여보, 재생할게. 같이 보자.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작은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사골국을 떠먹다가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를 한번 흔들어 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옆을 휙 지나치시더니 곧장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면 속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 두신 듯 커다란 청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셨어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다 빼버리시더니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주신 금팔찌며
진주 목걸이를 한 큼 쓸어 담으셨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에 비상금까지 꺼내 가방에 쑤셔 넣으셨어요. 그러더니 안방 한쪽 벽에 붙박이로 박혀있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저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저거 나밖에 모르는데.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들고 한 자리씩 꾹꾹 누르시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 입꼬리가 위로 쭉 올라가는 게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우리 집문서 들어있었잖아. 저기 다 들어있었잖아. 남편이 휴대전화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문서가 든 누런 봉투를 꺼내 가방 맨 안쪽에 깊숙이 찔러 넣으셨어요. 그리고 거실로 다시 나오시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한번 훌끗 내려다보셨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일말의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보듯 그렇게 며느리를 잠시 내려다보시고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저게 우리 엄마야? 남편이 휴대전화를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울고 있을 때 아니야. 어머니랑 시동생한테 빨리 전화해봐. 남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가 싶더니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흠칫 놀라며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기계음이 또 흘러나왔어요. 동생 번호도 한번 걸어볼게. 시동생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 번호를 아예 없애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움직였다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자. 영상이랑 의사 진단서 다 챙겨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링거 줄을 빼고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손이 자꾸 헛돌았어요. 저도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는 누워있어. 내가 다녀올게. 아니야, 같이 가야 돼. 내가 직접 봐야겠어. 남편이 저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내내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강력팀 사무실 안쪽 구석자리에 김 형사라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매가 매서운 베테랑 형사님이셨죠. 자,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김 형사님의 미간이 점점 깊어졌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임산부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면 살인 미수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절도까지 겹쳤고요. 형사님, 우리 엄마 꼭 잡아주세요. 피 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김 형사님이 곧바로 수배령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형사님을 바라봤어요. 형사님, 우리 어머니랑 시동생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시동생이 사업한다고 받은 돈도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 모텔 같은 데 숨어 있을 거예요. 김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셨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휴대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 형사님의 목소리였어요. 잡았습니다. 지방 외곽에 있는 작은 모텔에 둘이 같이 숨어 있더군요. 지금 호송 중입니다. 두 분도 경찰서로 와주세요. 저와 남편은 옷가지를 챙길 새도 없이 택시를 잡아 탔어요. 경찰서 취조실 유리창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흠칫하셨지만 얼굴을 빳빳하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김 형사님이 저와 남편을 옆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투명한 거울 너머로 시어머니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제가 무슨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저 우리 둘째가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사채를 썼는데 그거 갚으려고 큰 며느리 패물이랑 집문서를 잠시 빌린 거예요.
며느리한테 수면제 같은 거 탄 거 아니고요.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이 옆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잠시 빌려? 빌리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쓰러진 거 보고 그냥 나가? 빌리는 사람이 핸드폰 번호 다 없애고 모텔에 숨어? 김 형사님이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저 몰랐어요. 어머니가 형 집문서 가져오신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 돈은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폐물이랑 집문서로 받은 돈 다 합쳐서 어젯밤에 친구 박형한테 다 송금했어요. 코인 사업한다고 해서요. 김 형사님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 박씨라는 친구 이름, 주민등록 다 불러보세요.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댔습니다. 옆에서 다른 형사분이 컴퓨터 조회를 시작하셨어요. 몇 분 뒤 그분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김 형사님, 이 박씨라는 사람 동종 전과만 7건이에요. 지명수배도 걸려있는 놈입니다. 송금된 돈은 벌써 해외 대포 통장으로 빠져나갔어요. 못 찾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무릎을 꿇으며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 형사님이 무거운 얼굴로 저와 남편을 바라봤어요. 두 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겠어요. 시동생분이 그 사채업자한테 대가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어요. 채권자들이 집을 가지러 들이닥칠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뱃속이 뜨끔하며 작은 통증이 일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의 작은 심장을 떠올렸어요. 그 작은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지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뱃속을 가만히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공장에 출근하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도어록이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 흑발 그대로 거실로 성큼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가운데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피우던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집 안주인이신가? 우리는 돈 받으러 왔수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슨 돈이요? 저는 그쪽한테 빚진 거 없어요. 우두머리가 가슴팍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얼굴에 휙 던졌습니다. 종이가 거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똑똑히 봐. 이 집 바깥 양반 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어. 동생 사채에 연대보증을 섰단 말이지. 이자까지 합치면 이 집 한 채 값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이거 위조예요.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조라네. 위조? 아줌마, 이거 공증까지 받은 서류야. 잡아떼면 다야. 저는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문서를 훔쳐갈 때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까지 같이 빼돌리신 거였어요. 그걸로 멀쩡한 남편을 시동생 비제 연대 보증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훔쳐가신 거예요. 이건 우리 남편 모르게 만든 가짜 서류예요.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우두머리가 담배꽁초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 일주일 안에 집 빼. 안 빼면 어찌 되는지 알지? 남자가 제 배를 훌끗 내려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가리지 않아. 아줌마,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때 남자들이 가방에서 붉은색 종이를 한 뭉치 꺼냈습니다. 미리 좀 표시해 놓자고. 이 집 살림은
이제 우리 거니까. 남자들이 거실 텔레비전, 냉장고, 식탁, 소파에 차례로 압류딱지를 짝짝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와 장롱에도 딱지를 붙였어요. 붉은 딱지가 집안 곳곳에 흉물스럽게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자들이 다 둘러보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우두머리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야. 그 안에 이 자 갖고 와. 못 가져오면 그땐 우리도 인내심이 다 떨어져. 남자들이 흙발을 그대로 두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부서진 도어록이 덜렁거리며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겨우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여보, 사람들이 왔어.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하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아기가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산부인과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서 계셨습니다. 산모,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충격받는 일 같은 거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나가시고 잠시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기름때가 묻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 핏줄들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자기 잘못 아니야.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또 한 번 거칠게 열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뻔뻔한 얼굴로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신 모양이었어요. 야, 이놈아. 동생이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죽게 생겼다. 네가 형이면 동생 빚 좀 떠안고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차례로 노려보았어요. 떠안으라고요? 떠안으라고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서더니 시동생의 멱살을 와락 거머쥐었습니다. 너희 자식 때문에 형수랑 아기까지 큰일 날 뻔한 거 알아? 그것도 모자라서 또 와서 손을 벌려? 남편이 시동생을 병실 밖 복도로 그대로 끌어내 던졌습니다. 복도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시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디서 동생한테 손을 대. 이 호로 자식아.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며 외쳤어요. 오늘부로 끝이에요. 어머니랑 동생 다 끝이에요. 내 아내 근처에, 내 아이 근처에 한 발짝만 와봐요. 그땐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남편이 병실 문을 쾅 닫고 다시 제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남편은 두 손으로 귀를 막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핏줄을 끊어내는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이겨내자.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집도 지켜야 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어요. 기름때 묻은 거친 손바닥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집은 곧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생명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어둑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환자복 위에 외투를 걸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납창고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집에 돌아가 봐야 부서진 도어록과 흉물스러운 압류 딱지가 우리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저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세련된 회색 정장에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남자였습니다.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나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조 변호사, 너 여기 웬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며칠 입원하셔서 병문안 왔다가 가는 길이야. 너야말로 여기서 뭐해? 얼굴이 왜 이래? 조 변호사가 남편의 어깨를 툭 치다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수 씨도 같이 계셨네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야, 사실 우리 집에 좀 큰일이 났어. 너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일단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저기 1층에 카페 있더라. 조 변호사가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셨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채업자들이 남기고 간 연대보증 서류와 경찰서 조서 사본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시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표정이셨는데 한 장, 2장 넘어갈수록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으셨어요. 서류를 다 보신 조 변호사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야. 진짜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임신팔 주차에 수면제 먹였어. 집문서 훔쳐가고 내 도장까지 위조해서 동생 사채 보증인으로 만들었고 어제는 사채업자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우리 집사람 하혈해서 입원했었어. 조 변호사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우리 쪽을 쳐다볼 정도였어요. 야, 잘 들어. 이거 명백한 위조야.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지. 그 공증 사무소도 한통속이야.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도장만 보고 통과시켰을 거라고.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야, 근데 변호사 비용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통장 잔고도 거의 다 빠졌어. 조 변호사가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흔들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나한테 돈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수임료 한 푼도 안 받아. 우리 로펌 인맥 다 동원해서 너희들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조 변호사가 살짝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보이셨어요. 재수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친구한테 진 빚은 갚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조 변호사가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 사채업자들의 추심을 막아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되었어요. 저녁 무렵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저희 집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부서진 도어록도 새 것으로 바꿔주셨고 안방 금고도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조 변호사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죽 가방과 두툼한 사진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조 변호사가 거실에 앉으시더니 사진 한 장을 펼치셨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두툼한 봉투를 슬쩍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보세요. 제가 사람 시켜서 이 공증사무소 CCTV까지 다 확보했어요. 직원이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돈만 받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그 직원 무조건 구속됩니다. 남편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무소도 사채업자랑 한패였구나. 다 짜고 친 거였어. 그래서 내가 내일 법원에 너희가 빚진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걸 거야. 동시에 그 공증사무소도 경찰에 고발할 거고
저는 식탁 모서리를 꽉 잡은 채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정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동네에서 깡패처럼 굴던 사채업자들도 슬슬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공증사무소에 들이닥쳐 직원을 연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그 사채업자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형님, 우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증권은 우리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진짜 빚진 사람은 동생분이지 형님이 아닌 거 우리도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휴대전화를 끊었습니다. 3달이 지난 봄 어느 날, 조 변호사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법원에서 막 받아온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끝났어. 다 끝났어. 너희 명의 연대보증 서류 전부 무효 판결 받아냈어. 빚 한 푼 갚을 필요 없어. 남편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저도 식탁 의자를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우리 두 사람의 어깨를 한쪽씩 토닥여 주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가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봄바람 같은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라의 사연극장이 끈질기게 매달려 주신 덕분에 그 악덕 사채업자는 영업정지를 받았고 막대한 벌금까지 물게 되었어요. 남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준 공증사무소 직원도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우리에게 흑발로 쳐들어와 협박을 일삼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나 봐. 부재중이 7통이야. 저는 식탁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받아볼까요? 남편은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보더니 콜백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큰애야, 엄마 좀 살려다오. 사채업자들이 어제 집에 들이닥쳐서 동생 어디로 끌고 갔는지도 모르겠어. 엄마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 번만 도와다오. 저는 옆에서 그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한 줄기 흔들림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영원히 차단해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남편의 손은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제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여보, 이제 진짜 끝이야.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어.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었던 한 챕터가 그렇게 닫혔습니다. 며칠 뒤부터 우리 집은 분주해졌어요. 아기를 맞을 준비로 작은 방 하나를 새로 단장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노란색 별무늬 벽지를 발랐어요. 저는 옆에서 풀칠한 종이를 한 장씩 건네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별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아기가 이 별 보고 자라겠다. 자기야, 그쪽 모서리 좀 더 눌러봐. 거기 들떴어. 남편이 손바닥으로 벽지를 꾹꾹 눌러주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 아닌 편한 면 티셔츠를 입은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옷장 안에 베네쩌고리며 손싸개, 발싸개를 하나하나 정리해 넣었어요. 작은 옷가지들을 만질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진통이 시작되어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가방을 챙겨 들고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분만실에 들어간 지 12시간이 넘어가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손톱이 시트를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는 순간 분만실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고 붉은 핏덩이가 제 가슴 위에 놓였어요. 저는 그 작은 생명을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고생했어.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이 분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달려 들어왔어요. 저와 아이를 차례로 끌어안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아기. 남편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남편의 굵은 손마디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조 변호사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유모차에 색색의 아기 옷에 손가락 빨기 인형까지 종류별로 다 사오셨어요. 야, 우리 조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삼촌이 왔다. 야, 너 진짜 이게 다 뭐야? 너무 많이 사왔잖아. 야, 우리 조카 거잖아. 내가 대부 노릇 좀 하자. 재수씨, 저 정식으로 이 아이 대부시켜주세요. 평생 책임지고 친삼촌처럼 챙길게요. 변호사님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세요. 우리 아이한테도 변호사님 같은 어른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조 변호사가 침대 옆 작은 요람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살며시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 어른의 시선이 그 작은 얼굴 위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적금을 부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목공방을 차리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아이를 돌보고 통장 잔고를 정리하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휴일 오후였어요. 햇살이 거실 창으로 길게 들어와 마룻바닥에 노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아빠 비행기. 우리 아들 더 높이 갈까? 더 높이. 남편이 아이를 머리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며 거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활짝 벌리고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살살 해. 우리 아들 어지러우면 어떡해. 안 어지러워. 그치. 아들?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지는데 문득 몇 년 전 응급실에 누워있던 그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식은땀에 젖은 채 의식을 잃어가던 그날. 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서진 도어록과 압류 딱지,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협박 속에서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 거실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남편의 환한 얼굴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 접시를 식탁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자기야, 아들, 이제 그만 와서 사과 먹어. 시원하게 깎아놨어. 남편이 아이를 안고 식탁으로 와 앉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고 아삭아삭 씹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손등 위에 제 손을 포개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해 도착한 이 평범한 오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3년의 평온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곧잘 뛰어다녔고 남편은 목공방 개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매일 밤 자기 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슬쩍 올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아이의 작은 몸에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작업으로 공장에 나가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휴대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공장 동료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박 반장입니다. 지금 빨리 대학병원으로 와주세요. 공장에 폭발 사고가 났어요. 형님이 작업하던 구역에서요.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박 반장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 어떻게 됐어요? 형수님, 일단 빨리 오세요. 빨리요. 저는 잠든 아이를 들쳐업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 동안 손이 너무 떨려서 안전벨트도 제대로 매지 못했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 반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박 반장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박 반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흰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입에는 두꺼운 호스가 꽂혀 있었어요.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가 왔어. 내가 왔다고.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사이로 드러난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들어왔어요. 공장 본부장과 임원진이라고 했습니다. 산모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거냐고요? 본부장이 옆에 있는 인사부장과 눈빛을 슬쩍 주고받았습니다. 산모님, 이게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사실 남편분께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안전수칙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에요. 본부장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단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거니까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남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남편의 사고가 신문에 한 줄도 나가지 않게 막으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습니다. 며칠을 중환자실 앞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난 늦은 오후였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 두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늘었고 시동생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애가 어떻게 이런 일을...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중환자실 쪽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비켜! 내가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막아? 옆에 있던 시동생이 슬그머니 본부장 무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잠깐만요. 우리 형 사고 보상금이요.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형이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또 따로 얼마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보상금 액수라니요. 지금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자기 형이 죽어가는데 돈 얘기가 나와요? 시동생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형수님, 우리도 이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친아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친엄마가 그 돈 받는 게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친엄마야. 내가 친엄마라고. 보상금이고 보험금이고 다 내 돈이야. 며느리는 그냥 시집 온 사람이다. 우리 핏줄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돈을 받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가 1순위 상속인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조차 모르신 채 병원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다 며느리하고 자식이 먼저 받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가져가요? 시어머니가 잠시 흠칫하시더니 이내 더 큰 목소리로 악을 쓰셨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핏줄이 더 중요하지. 너 같은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남편의 입원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남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빼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보였어요. 야, 그거 잘 챙겨. 내일 아침 일찍 보험회사 가서 수령임 바꿔야 된다. 큰애 정신없을 때 다 처리해야 돼. 어머니, 신분증만 있으면 정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도 인감도장만 들고 가서 다 처리했잖아. 보험회사 직원한테 돈 찔러주면 다 해줘. 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집문서 훔쳐가던 그때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 다시 대기실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담았어요. 새벽이 되자 시어머니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큰애 저렇게 누워있는 거 너무 가여워요. 차라리 호스 뽑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저렇게 둬봐야 죽도록 고생이에요. 주치의가 황당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환자분은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인분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 뒤에 숨어서 그 대화까지 다 녹음했어요.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니요. 오로지 보험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친아들의 숨통을 끊으려 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조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또 사고가 났어요. 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쳤어요. 전화 너머로 조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 씨, 지금 바로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진짜 끝장을 내야겠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들에게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를 지킬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어요. 조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흐트러진 셔츠 차림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어요. 저는 녹음한 휴대전화를 그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수 씨, 잘하셨어요. 이거 들고 가면 끝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안 둘 거예요. 조 변호사가 곧장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새벽인데도 로펌 직원들이 줄줄이 움직이는 모양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이 병원 복도로 들어왔어요. 조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보험 수령인 위조 시도 정황을 사문서 위조 미수로 곧바로 고발한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 남편 일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자꾸 호스 뽑으라고 의사한테 가는데요. 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오늘 오전 안에 법원에 신청 하나 넣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분 일에 손가락 하나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친엄마인데 막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부인분이 정식으로 모든 결정 권한을 갖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결정되면 시어머니가 의사한테 가서 뭐라고 해도 다 무효예요.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두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폭발 사고 때도 부서지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남편은 매일 작업 일지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노트에 깨알같이 그날 한 작업, 사용한 장비, 점검한 안전장치까지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목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이 시계가 평소에 음성도 녹음할 수 있다는 걸 남편이 자랑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조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조 변호사가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그거 결정적일 수 있어요. 폭발 직전 상황이 녹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는 디지털 전문가한테 곧바로 맡길게요.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검은 봉투 하나를 들고 병원 복도로 들어왔어요. 재수 씨,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장장님, 이 밸브는 진짜 잠그면 안 돼요. 이거 잠그면 압력이 갈 데가 없어서 터집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본부에서 이번 달 생산량 채우라고 난리야. 잔말 말고 잠가.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잖아. 안 됩니다. 사람 다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야, 너 잠그기 싫으면 그만둬. 너 같은 직공 한 명 자르는 거 일도 아니야? 잠가. 빨리. 녹음은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굉음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우리 남편이 끝까지 막으려고 했어요. 사람 다친다고, 큰일 난다고요. 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들고 제가 오늘 본사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회사 쪽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그날 오후 조 변호사는 사고회사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그 녹음 파일을 임원들 앞에 들이댔다고 들었어요. 본부장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회사 과실을 인정하시고 치료비 전액에 산재 보상금을 부인분 계좌로 송금하는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둘째, 제가 이 녹음 파일을 들고 곧바로 9시 뉴스 데스크랑 고용노동부로 찾아가겠습니다. 둘 중 하나 고르세요. 회사 쪽에서는 길게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합의서가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치료비 전액과 막대한 산재 보상금이 오직 법적 배우자인 제 계좌로만 지급된다는 내용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에서도 결정문이 내려왔어요. 남편에 관한 모든 의료적 결정과 재산 처분 권한이 오직 저에게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험금 수령인 위조 시도 건도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지서가 함께 도착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처음 보는 양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시동생이 그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거들먹거렸어요. 형님, 이쪽으로 오세요. 보험회사 직원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 다 정리하면 되니까.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조 변호사와 경찰관 2명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한 발자국도 더 못 갑니다.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야? 비켜라. 내가 얘 엄마야. 저는 엘리베이터 쪽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손에는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과 회사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종이를 시어머니의 코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남편 일에 어머니가 손가락 하나라도 댈 수가 없어요. 법원이 그렇게 정했어요. 보상금이고 보험금이고 다 제 계좌로만 들어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레게 변했습니다. 이런 나쁜 것, 어디서 시어미를 이렇게... 어머니, 지금부터 우리 남편 근처 100m 안에 들어오시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세요. 시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시동생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그 손목을 잡아 꺾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거 폭행 추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보험회사 직원분 신분증 잠깐 봅시다. 댁도 같이 가셔야겠어요. 시동생이 이를 드러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형수, 두고 봐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가져갈 거야. 형수 모자 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라고. 저는 그 말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집에 흑발로 쳐들어왔던 그 사채업자의 부하들이었어요. 조 변호사가 그들의 위치를 익명으로 슬쩍 흘려둔 모양이었습니다. 야, 너 어디 숨어 있었어? 빚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사채업자 부하 한 명이 시동생의 머리채를 와락 거머쥐었습니다. 시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경찰관들이 시어머니와 시동생, 보험회사 직원을 차례로 끌고 나갔습니다. 병원 로비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 옆에 와서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재수 씨, 고생하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우리 친구 옆에 가서 좀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붕대 감긴 손을 들어 제 뺨에 가만히 대보았습니다. 남편의 손등은 아직 차가웠지만 며칠 전보다는 미세하게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보,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가족 위협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눈 떠. 우리 아들이 매일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 자기 보고 싶어 죽겠대. 저는 남편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췄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붕대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창밖에서 따스한 햇살이 침대 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이 남편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깨어나 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매일같이 중환자실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사다 준 동화책을 펼쳐놓고 남편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면회 시간에 맞춰와 주시면 아이가 작은 입으로 아빠를 부르곤 했습니다. 아빠, 일어나. 집에 가자. 저는 그때마다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 손 잡은 거 맞지? 남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가락을 마주 잡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다급하게 호출벨을 눌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붕대 사이로 굳게 닫혀있던 남편의 눈꺼풀이 서서히 떨리며 열렸어요. 여보,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가슴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보, 돌아왔구나. 우리한테 돌아왔어. 곧 옆집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짧은 다리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손을 들어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붕대 사이로 떨어지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병원 복도에서 조 변호사가 한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의식을 되찾은 다음부터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독한 통증을 견디며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내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아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저지른 짓을 모두 전해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남편은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끝이야. 한 톨의 미련도 없어. 저는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조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야, 이번에는 진짜 끝을 봐야겠어. 우리 집사람 수면제 먹였던 거, 집문서 훔쳐갔던 거, 그리고 이번에 내 신분증으로 보험금 빼돌리려고 한 거 다 묶어서 가자. 그래,
나도 그 생각이었어. 접근 금지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갈게. 남편이 직접 도장을 찍어 모든 소송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 길로 법의 그물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2달쯤 지난 후 조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야, 결과 나왔어. 시동생은 그 사기죄랑 채무 불이행에다 신분증 도용해서 문서 위조한 것까지 다 더해져서 무거운 실형 받았어. 몇 년 동안 못 나와.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손해배상금 청구된 게 어마어마해. 그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평생 빚쟁이로 사실 거야. 그 와중에 시동생까지 감옥에 갔으니 평생 끼고 살던 아들한테도 버림받았다고 보면 돼. 남편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거두는 거지. 조 변호사가 떠난 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꿈꾸던 거 시작해보자. 자기 목공방. 남편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환하게 짓는 미소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모은 적금에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을 보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사들였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1층 한쪽을 비워 남편의 작업장을 만들었고 그 옆에는 손님들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전시 공간을 꾸몄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작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 하나씩 올렸어요. 남편이 손수 만든 식탁이며 의자, 작은 책장에 손님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문을 연 지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공방 가득 들어오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조 변호사가 양손에 무거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야, 우리 조카 어디 있어? 삼촌이 통닭 사왔다. 삼촌이다. 아이가 짧은 다리로 폴짝폴짝 뛰어와 조 변호사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작업장에서 나오며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냈어요. 야, 너 또 왔어? 우리 집 단골 손님 다 됐다. 야, 내가 우리 조카 보러 오지. 너 보러 오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조 변호사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점심때 딱 맞춰오는 건 뭔데? 야, 재수 씨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그래. 저는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마주 웃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통나무 식탁 위에 따끈한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이 올라왔습니다. 조 변호사가 통닭봉투를 풀어놓고 아이가 그 옆에서 닭다리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신이 났어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식탁이 한바탕 웃음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공방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만들고 있던 작은 나무 미끄럼틀이 완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 미끄럼틀에 매달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 제일 좋아. 남편이 작업 소매를 걷어올리며 마지막 모서리를 사포로 다듬었습니다. 샌딩한 나무 표면에서 부드러운 향기가 피어났어요. 조 변호사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미끄럼틀 꼭대기에 얹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손등 위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방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문득 몇 년 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에 젖은 채 의식을 잃어가던 그날. 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가족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죽도록 아팠지만 그 자리에 진짜 가족이 들어와 채워주었습니다. 남편이 톱밥을 털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와서 같이 사진 찍자. 아들이 새 미끄럼틀에서 사진 찍어달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쪽 팔로 남편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쪽 팔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자, 다들 웃어.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우리 새 가족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온기를 양팔 가득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무 향기가 가득한 공방 안에 우리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저는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에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사람을 갉아먹는 가족도 있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곁에서 손 내밀어주는 진짜 가족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 변호사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에 짓눌려 자신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등을 돌리는 용기가 나와 내 아이를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햇살 가득한 공방 안에서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저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행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